올해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로부터 정부를 구성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이자 건국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광복이 곧 건국으로 이어지고 건국이 곧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자동 코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약 95개의 2차 대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근대화라고 하는 경제적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라고 하는 세계 민주화의 물결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선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그 근원은 뭔가?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 핵심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여러분,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왜 한미동맹이 중요하냐? 그것을 제가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 역사 속에서 펼쳐진 시련과 고난과 풍랑 속에 그걸 극복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졌고 그 사명과 소명이 어떻게 움이 터서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의 이 번영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먹게 됐는가? 그 뿌리가 바로 한미동맹이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년째 되는 해지만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도 올해는 66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동맹 66년. 우리나라 국가는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군사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관계. 그런데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외침이 없어야 돼. 국방이 첫째야. 그 나라가 존재하려면은 그 가정이, 그 집이 평온하고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울타리 바깥으로부터 도둑이 안 들어와야 돼. 도둑이 밤마다 들어와가지고 쌀 퍼가고 닭 잡아가고 돼지 잡아가고 내 거 모든 거 훔쳐가고 이 가족들을 지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뭐냐? 한미동맹관계. 한미동맹관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짧게 이야기해서 중국 대륙 세력,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 세력, 그 다음에 해양 세력, 이쪽에 미국과 일본, 태평양 세력. 이 두 세력이 항상 세계에 지배권을 놓고 힘을 팽창하면서 서로 지배를 하기 위한 게임을 해. 호시탐탐. 그래서 한반도는 일본과 미국이 대륙 중국과 러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리적 위치,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한반도에. 태평양에서 건너와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려면은 첫 번째 바다 끝자락의 땅이 한반도죠. 두 번째, 중국, 러시아 이 대륙 세력들이 대륙을 빠져나가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은 대륙 끝자락이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해양 세력이 됐건 대륙 세력이 됐건 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쪽이, 한반도의 땅을 자기의 지배권으로, 영향권으로 집어넣은 쪽이 패권 다툼에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 그래서 이 땅이 5천년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람잘 날이 없었던 평지 풍파의 땅이 된 이유는 우리가 전쟁을 원치 않아도 이 강대국들 간에 서로 자기네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놓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치고받고 들어와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파편을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주변 세계 4대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여러분들은 샌드위치 드셔보셨죠? 양쪽 위아래에서 빵이 안에 음식물을 누르잖아요. 그런 존재였다. 비스켓, 크래커 같은 거 먹어보셨습니까? 과자 사면은 안에 크래커 안에 크림이 들어있잖아요. 그 크림과 같은 존재가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어떤 강대국들이 이 땅을 들어와서 자기네들 지배하에 넣으려고 야심을 품을 수 있었겠으며, 어떤 강대국들이 미국이 됐건 소련이 됐건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이 땅을 차지해서 자신들의 패권 전략을 확장시키는데 호시탐탐 노렸겠어요. 그 모든 것이 옆집에 담장 이렇게 살짝 넘어보고, 그 늙은 할머니 혼자서 하시거든. 늙은 할아버지 혼자서 하시거든. 아무런 힘도 없는 100살이 다 돼요. 그런 집에는 뛰어넘어 들어가는 거죠. 국가도 똑같은 겁니다. 국경선이 있잖아요. 그게 가정으로 말하면 집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국경선이라고 하는 거. 그 국경선에서 그 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호시탐탐. 일본 같은 경우는 저 독도나 동해 해안선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북중 국경선을 통해서 저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러다가 마치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임펠라나 노루나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냥하고 덮치는 것처럼 어떤 상태에 가장 방심하고 저 먹잇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호기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 속에서 무려 1300회나 외침을 받고 사는 나라예요. 1300회. 2, 3년을 건너뛰어보질 못했어. 3, 4년 되면 꼭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외침이 들어와서 한 번씩 싹 난도질을 하고 훔쳐가고 한바탕 벌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도 5천년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자주국방의 방위력을 갖추지 않는 나라야. 그 역사 속에 비극을 당했으면서도 국방력을 강화시키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의 지배를 받고 나서, 땅을 빼앗기고 나서 출애굽기에 성공했죠? 이스라엘의 작은 땅덩어리를 찾았죠?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 작지만 이스라엘을 넘보줄 수가 없어. 완벽한 무력을 갖춘 나라가 됐어. 미국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미국을 뒤에서 흔들어 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다윗 별 딱 국기로 내세워서 전 세계 어떤 강대국도 이스라엘 그 작은 땅덩어리를 넘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대한민국은 지금 주한미군 빠져버리면 개나 고동이나 다 돌아서 그걸 해쳐버려. 아직도 그런 나라야. 왜 이런 나라가 됐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운명이 결정지어졌냐?
강대국들이 싸워서 어느 쪽이 이 한반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나라야. 여러분들이 결정한 나라가 아니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과거 고려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륙 세력 몽골이 80년 동안 지배했다고 그랬죠. 칭기스칸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선 500년은 명나라 청나라가 지배했다고 그랬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조총이 들어온 이후에 해양 세력 일본이 총을 갖고 군사 과학기술 병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서 조선에서 명나라 청나라 대륙 세력들을 물리치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하겠어. 그때부터 이제 대륙 세력, 청나라, 명나라, 러시아는 한반도로부터 퇴각하고 한반도가 어디로 들어가? 해양 세력, 일본의 수중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가운데서 어느 쪽이 힘을 가지고 한반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의 역사와 운명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해양 세력 일본이 일본 식민지배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36년의 그 숱한 피눈물 나는 역사로 우리가 겪었지만은 그 일제 식민지 시대가 펼쳐진 것 아닙니까? 개돼지로 말도 못하고 우리의 언어까지 전부 말살 정책을 펼쳐가면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창씨 개명하고 신사참배하도록 만들어. 그 수탈된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역사를 보면은 피눈물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이런 만국의 피눈물 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정치가 힘을 키우는 그러한 정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배만 불리는 이런 만국의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저는 역사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저에게 이런 강의를 들으셨다면 조국의 현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이런 작은 나라를 물려주거나 억울한 과거를 물려줌이 없이 그들이 세계를 가장 지배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일제 식민지 강점기에 그 다음에 북한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와서 테러를 할 때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지켜준 우리에게 타고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뭐냐?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일본 사람들이 황국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 천황에게 절을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나머지 이 대중들은 일본 순사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합니다. 그런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저항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저항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기독교 성도들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했다. 식민 통치를 하는데 실패했다. 그 많은 자본과 기술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은 결국 일본의 신사참배 총동원화시키는데 실패했다. 저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어떻게 일본이 식민 정책에서 실패했는가에 그 사료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 문화가 발전된
그러한 곳은 평양, 함경도, 함흥, 황해도 이쪽 서북 지역이었습니다. 과거에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했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조만식 선생, 이승훈 선생 이런 분들이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센터였습니다. 선교사들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몇 분들이 공산주의 안 된다, 공산당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정당이 굉장히 융성을 하니까 김일성이가 소련 앞제비로 내려왔는데 자기가 공산당을 만들어서 북한을 지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사회민주당 때문에, 도저히 기독교 세력 때문에 자생적인 조직과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소련 군사령부에 보고를 합니다. 저 기독교 세력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소련 군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저 지금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들이 공산당을 반대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척결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물질적, 경제적 기반이 뭐냐?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대부분 장로 내지는 목사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중소자영업자고 중소지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령을 발표해서 토지개혁 작업에 들어가니까, 저 목사들과 저 장로들과 저 공산당을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들을 북한으로부터 몰아내려면 저들의 물적 토대인 토지를 몰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소련군 사령부가 북한에서 토지 개혁령을 발표를 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 얼마를 전부 지주들은 반환하지 않으면 다 몰수하고 해치우겠다. 그러니 살려면은 토지를 놓고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반납해서 지주라고 하는 딱지를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무려 300명에 달하는 중소 지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일제히 공산당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기독교 사회당 창당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소련은 김일성이를 앞세워서 공산당으로 바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서북 지역으로부터 남한으로 탈출을 해온 이 목사님들, 이 기독교 성도들, 장로님들이 한국에서 공산당,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대 보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 해양 세력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웠지만, 중국, 소련의 공산당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에 반대해서 기독교가 융성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다라고 일체화시킨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곧 공산당 세력을 척결하고 쳐부수는 강력한 반대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일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수 기독교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건국 세력이 되고 광복 세력이 되고 해방 세력이 되고 근대화의 중심 세력이 되고 민주화의 중심 세력이 되고 앞으로 뻗어나갈 세계화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 세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